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3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으나 편의상 남자친구로 쓰겠습니다. 저희는 둘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의 생일 축하를 하는 파티에 갔다가 서로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먼저 제게 호감을 표현하며 다가왔어요. 저도 그런 뭔가 사랑에 대해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남들은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둘 다 입맛도 비슷한 게 한식이나 구수한 것들을 좋아하고 느끼한 것을 싫어했으며 취미도 활동적인 걸로 함께 나눌 수 있었거든요. 하다못해 영화도 둘 다 액션이 나오는 역동적인 영화를 좋아했어요. 정말 천생연분이란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고 운명의 만남이라도 이룬 듯한 착각이 들었죠. 웃음이 나오는 포인트도 눈물이 흐르는 감동적인 포인트도 슬플 때, 화가 날 때, 기타 등등 감정적인 부분도 너무 잘 맞았고 취향, 성격, 사상, 가치관 등등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또 평등을 외치는 편이라서 제가 요리를 하면 설거지를 하는 식으로 뭐 하나 저 힘들게 하거나 그러는 행동들도 안 하고 정말 저만 위해주고 저만 바라봐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사실 저는 비혼주의이자 비출산주의였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오로지 한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여자 몸 하나 버려가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저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이 분명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야 하는 일은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축하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한 여자의 희생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여자가 희생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을 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저의 이런 생각을 정말 지지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결혼도 출산도 아이도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내며 관계를 정리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정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존중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헤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만나온 사람들과는 다르게 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저의 모든 생각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들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단 것에 너무 신기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 남자와는 정말 결혼을 하고 이 남자를 닮은 아이를 볼 수 있다면 내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기 시작했죠. 제가 이렇게 변한 생각을 남자친구에게 말해주니 남자친구는 정말 뛸 듯이 기뻐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말이에요. 큰 결심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자기가 살아온 순간 중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면서 펑펑 우는데 그런 모습이 제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경사라고 팔 벌려 환영했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아이는 기대도 하지 말라고 못을 탕탕 박은 딸내미가 뒤늦게라도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살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양가에서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자마자 빨리 보내야 되겠다고 결혼 준비를 서두르셨습니다. 상견례는 물론이고 예식장과 스튜디오와 드레스 컨택 등등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신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괜시리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라서 죄송스럽기도 했고 뒤늦게 효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기도 했고 뭐 그랬네요. 그렇게 드레스를 맞추고 스냅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는 청첩장을 좀 늦게 준비해서 이제 청첩장만 나오면 되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오래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살림도 먼저 합쳤죠. 원래 혼자 지내고 있었던 제가 지내고 있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고 양가의 경제적 지원은 받지 않기로 했어요. 솔직히 사귀면서도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몇 번 자고 가기도 해서 반동거처럼 지내긴 했어서 별로 막 색다르거나 하진 않았죠. 그냥 이제와는 달리 자고 간다는 것이 합법이라서 좋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고 남자친구의 짐이 본격적으로 저희 집에 하나둘씩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침대만 좀 큰 사이즈로 바꾸고 살림살이도 뭐 제가 쓰던 거 계속 사용하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20년도 넘은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소중한 친구여서 그런지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가겠다고 했고 옷만 갈아입고 상을 치르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 같으니 3일 정도 못 들어오겠다고 제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3년이란 시간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오면서 그 친한 친구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종종 남자친구가 친구분을 설명할 때 형제 같은 친구라고 몇 번씩이나 언급했었어가지고 저도 쿨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였어도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없는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동거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남자친구 없는 침대에서 자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 참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뒤척이다 겨우겨우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제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전화 발신인을 보니 저희 부서 팀장님이셨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해외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차 같은 것들에 의해 종종 자고 있는 새벽에 전화가 오기도 하거든요. 상대 클라이언트 시차에 저희가 맞추고 있어서요. 보통 그렇게 자고 있을 때 연락이 오는 일은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지 만약 그런 연락이 오면 보통 일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당연히 실컷한 채로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보낸 파일에 오류가 생겨 새롭게 보내드려야 되더군요. 그런데 제가 마침 그날따라 회사에 제 태블릿 PC랑 노트북 둘 다 두고 왔더군요. 그래도 저는 항상 제가 만든 모든 파일들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항상 인터넷 클라우드에 백업을 시켜놓기 때문에 다행히 노트북만 있으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난 뒤 노트북을 덮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차피 심장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무척이나 놀랐기 때문에 잠도 달아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왕 남자친구도 없겠다, 노트북에 이상한 거라도 있나 싶어서 반장난식의 마음으로 노트북 여기저기를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컴퓨터를 다루는 것에 좀 능숙한 사람이거든요. 어쩌다 바탕화면을 크게 드래그를 하게 되었는데 한 폴더를 투명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투명하게 만들어도 폴더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보이거든요. 당연히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겼고 그 폴더를 열어보게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폴더 속에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고 폴더 속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정체를 안 순간 저는 정말 차라리 기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연도별로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그 모든 사진들과 동영상들의 주인공이 바로 저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저랑 남자친구가 만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하고 호감을 가지고 관계가 발전하고 이 모든 과정을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3년하고도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약 5년 전 정도부터 제 사진이 찍혀 있더군요. 물론 사진의 앵글과 동영상들 모두 몰래 찍은 듯 했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무엇을 보게 된 것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숨이 가빠오고 너무 커다란 충격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연별로, 월별로 저장된 파일들 중에서 가장 최근 파일을 열어보니 불과 일주일 전에 업데이트가 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조차도 제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영상이더군요. 그 이외에도 저희 집 곳곳에서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찍혀있는 영상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그 영상들을 찍었던 곳을 뒤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실에 한 개, 화장실에 한 개, 제 화장대 거울 근처에서 한 개, 30분 동안이나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요즘은 USB처럼 생긴 것도 있고 자동차 열쇠처럼 생긴 것도 있고 소형 카메라들이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더군요. 그래도 충전용 카메라여서 그런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거나 이런 종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고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그렇게 대응을 하더라도 남자친구는 이제 곧 저와 부부가 될 사람이니까 열쇠 아저씨에게 부탁해 문을 따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불안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치니 집을 버리고 떠날 수도 없겠더군요. 그때 시계를 보니까 이미 새벽 5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실례인 것을 알지만 그때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도 여자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업무를 쳐내시는 분이셔서 사적으로도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요. 팀장님도 전화를 받더니 아까 당황했지. 오늘 새벽에 고생 많았으니 점심시간 이후까지 출근하도록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펑하니 쏟아졌고 엉엉 울면서 횡설수설거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팀장님은 제 이야기를 당황한 티는 많이 나셨지만 차분히 들어주셨고 제 이야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말이 사라지셨고 경악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들에게 알릴 것이고 경찰에도 신고할 것인데 그렇게 해결을 하고 사건을 접수하고 그러기 위해선 3일 정도만 다급하게 휴가를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허락해달라고 회사에 말 좀 잘해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드렸고 팀장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 처리를 해놓을 테니 회사 걱정하지 말고 정신도 놓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 처리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말한 이유는 회사에서 제가 빠지기 위해 핑계를 대기 위해서였고 팀장님은 저와 친하기도 하고 서로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회사를 어떻게든 해결했습니다. 그때 시간을 보니까 새벽 6시 반이더군요. 저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동생은 누나 하면 껌뻑 죽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데 제가 워낙 어렸던 시절부터 우쭈쭈 해주고 업어 키우다시피 했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이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밥도 해먹이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엄마라고 봐도 될 정도로 동생을 잘 돌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동생도 저를 너무 잘 따르고 누나 말 한마디면 끔뻑 죽는 신용도 할 정도로 우리 남매 사이는 우애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결혼 앞둔 누나가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전화를 자신한테 거니 제 동생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장 제가 지내고 있는 곳으로 온다고 했고 동생을 기다렸어요. 차마 부모님께는 수치스러워서 알리질 못하겠더군요. 동생은 그날 아침 다급하게 회사에 월차를 내고 저희 집에 아침 대바람부터 들이닥쳤습니다. 일단 제가 엉엉 울고 있으니 저를 우선적으로 달랬어요. 그래도 든든한 동생과 함께 있으니 저도 심신이 좀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동생에게 남자친구의 노트북을 보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등을 했습니다. 동생도 경악에 찬 눈길로 제가 찍힌 영상과 사진을 일일이 보진 않았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수위인진 작은 사이즈로 봤고 그 후 경악을 하더라고요. 동생은 저에게 누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누나가 지금 제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 누나,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지? 경찰에 신고하자.
엄마한테도 알리고. 누난 수치스럽겠지만, 누나, 이거 부모님도 아셔야 해. 응? 내가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누난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누나 다 알아주잖아. 응? 하면서 절 설득했어요. 그렇게 아침 9시경에 부모님께 동생이 전화를 걸었고 차분하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순 없었어요. 전 그때도 패닉에 빠져 있었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저와 남자친구가 동거를 하고 있었던 집에 저희 네 식구가 모이게 되었고 엄마는 현관이 열리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뛰어들어와 저를 끌어안고 울기 바빴고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빠도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동생은 부모님께도 진정하고 차갑게 식혀야 한다고 진정시킨 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모든 증거를 찾아가서 증거로 채택되어 그것이 문서로 남길 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 아버님의 3일장으로 도와주고 있으니 내일 또는 모레에나 집으로 돌아올 테니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던 거였죠. 경찰에 신고하니 20분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집으로 경찰관이 도착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이후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지원받으신 분들이 저희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어차피 아직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고 집도 제 명의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집 수색 결과 소형 몰래카메라는 총 10대가 추가적으로 더 나왔고 모든 카메라에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노트북도 압수가 되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의 주소도 다 쓰고 난 뒤 저희 부모님은 제 예비 시댁이 될 뻔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자마자 아빠는 시댁에서 깽판을 치셨고 욕 한 번 하지 않았던 엄마도 쌍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생도 합세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제가 너무 불안한 상태라 그런지 제 곁을 지키더군요. 영문도 모른 채로 어리둥절하면서 당황하는 그 집 부모들은 왜 이러는 거냐며 소리를 빽 질렀고 저희 아빠는 자초지종을 거의 고함을 지르듯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집에서도 충격을 받았고 어머님은 주저앉으셨고 아버님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남자친구는 아버지의 설명도 채 듣지 못하고 바로 이쪽으로 오겠다고 한 뒤 찾아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몰래카메라라는 단어 하나만 듣고 난 뒤 모든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남자친구를 보고 싶지 않았고 자리를 뜨고 싶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저희 가족들은 저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동생은 그 집을 떠나기 전 이렇게 깽판 친 것들 다 청구하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스토커 집부터 몰래 촬영 영상들까지 모든 것들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증거로 채택될 것이니까 이걸로 소송 걸 거니까 콩밥 먹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정신적 충격이 큰 탓에 결국 팀장님께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팀장님께선 저를 말리시며 장기 휴가를 대신 주셨습니다. 무급 휴가로요. 제가 경찰 측에서 더 이상 가해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전달하니 남자친구와의 연락수단은 전부 끊겼지만 사건의 진행 상황은 알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이 정말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나셨거든요. 남자친구는 5년 전 어느 날 저를 길에서 스치다 만났고 그때 한눈에 반하게 되었고 스토킹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생일 파티를 했던 지인도 저와 만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였고 저에게 대시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후에도 음침하게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결혼은 당연히 취소되었고 모든 피해 보상을 남자친구에게 청구하는 것은 당연했고 형사와 민사 두 방법으로 소송을 걸었고 남자친구는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팀장님의 배려를 받으며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공황장애와 불면증이 생겼고 정신과를 다니며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약 없이는 가까운 곳도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느끼게 된 것은 세상이 험한데 이것을 막으려면 저처럼 혼자 사는 여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안전에 반응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약이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고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혼자 사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은 항상 경계해도 모자라다고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